오늘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산업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서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대부분 제조회사들이 시가총액이 글로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2017년에 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IT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시가총액들이 분명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들 산업이 지금 현재 거의 독점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어떤 기업, 어떤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종단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산업들이 융합이 되고 어느 산업군의 강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통합되고 무한 확장으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나 에너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자리를 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 우리나라는 이미 압축 성장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만 깔리면 저는 우리나라들도 분명히 많은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군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바이오 산업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에서 이제 데이터 위주로 가고 있고 또 범용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중심이었던 것들이 폐쇄적인 문화에서 이제 기업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행히 저는 우리나라가 EMR을 20년 정도 했고요. 지금 우리 그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는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 보급률이. 그리고 또 놀랍게도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우리는 국가 건강보험으로 정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데는 대만과 덴마크, 한국 정도입니다. 근데 두 나라는 인구가 적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체나 또 놀랍게도 IT나 통신은 거의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깔기에 너무나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이러한 시대가 올 줄 알고 깔았던 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서로가 컨센서스를 이루면 저는 좋은 또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N수나 기간을 보면 한 기가까지 가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메가 정도의 숫자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기간은 저희가 한 일주일,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 개발의 기간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빅데이터로 바뀌었을 경우 어떤 면적만큼의 데이터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의 아프고 환자들을 기반으로 했던 건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웨어러블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데이터보다는 확실히 질 좋은 데이터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옥석을 가려서 저희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디바이스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현재의 봉착점은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다 좋은데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정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객한테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법.
우리가 비식별화 데이터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있지만 그거를 병원 외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EMR을 20년 전부터 깔아놨는데 놀랍게도 병원마다 EMR의 포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코드를 써도 각 병원의 코드를 썼고 우리가 심평원에 약가 청구를 해도 심평원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의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거를 표준화가 되어지지 않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두 가지는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바꾸면 되고 그거에 대한 표준화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들을 다 갔을 때 자기의 데이터의 소중함은 알지만 내 데이터를 넣고 과연 판을 키울 것인가 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인센티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성공 사례가 있느냐, 내가 이걸 내놓으면 내가 더 득을 많이 얻어야 사실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 구조로 계속 커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정말 사례가 없는 신산업인데 이거 이해관계자도 너무 다양하고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시간 내 시장은 창출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하고 개인정보법이 대치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IRB를 통과를 해야 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개별 병원마다 IRB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거를 통합적인 IRB로 하는 그런 새로운 화이트 레귤레이션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의료 서비스 맨날 그 얘기 하죠. 헬스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증진법에 관한 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보험에서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잘못하면 의료행위라고 계속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법들을 조금 구체화시키거나 서비스법을 좀 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결국은 좀 인증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검증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좀 더 생기면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바는 한 1, 2,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1단계는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통계적인 데이터는 개인정보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표준화 인증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정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칸코그산테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정부의 메디케어나 메디케어들 미국같이 비싼 의료보험이 있고 총괄수가제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 병원들의 인센티브를 걸어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서 관련된 자기의 그 소사이어티 있는 병원들을 통해서 커먼 데이터 모델을 깔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실제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식별화 단계입니다. 비식별화 데이터를 활용하면 우리가 그 데이터 속에서 또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처음부터 목적 지향적인 그런 분석 결과를 얻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창의적인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나 솔루션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심평원 데이터, 공공 데이터는 비식별화 데이터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공공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식별화 데이터조차도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걸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일본 제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일본에서 개인정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정보 유통 인증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식별 데이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익명 가공 정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 가공 정보는 비식별화 데이터하고 다릅니다. 비식별화 데이터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익명 가공 정보라는 거는 다시 역방향으로
다시 환류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에 한해서는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그리고 정보, 은행 정보 신탁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내 익명 가공된 나의 정보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내 돈 맡길 때 나는 내 개인정보를 금융에만 주세요. 아니면 은행에 주세요. 뭐 또는 헬스케어만 주세요. 이러면 그건 정보 은행이고요. 그냥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베네핏을 개인한테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3단계 마지막은 결국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되고요. 개인정보의 원천 차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좀 더 발달되면서 저희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시민의 의식이 높아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제약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리어드에서 C형 간염 소발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전 세계 탑이 됩니다. 2015년 말에 되면서 16년에 전 세계 블록버스터의 탑이 되고요.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 메디데이터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임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한 6년 만에 이거를 물건을 사가지고 한 6년 만에 시장에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그런 혜택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왓슨과 같이 의사결정 시스템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 기업에서 그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세트로 돼 있고요. 5천만 명 데이터와 지금 뭐 9.5억 건의 진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1, 2, 3% 내외의 표본을 추출해서 해마다 그것이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떤 피지컬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약가, 보험 청구 데이터서 이거에 대한 활용 범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다 그런 얘기만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놀랍게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코아제타에 가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되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량 신약을 개발을 해도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컨비네이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인포메이션이 제약회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평원의 데이터를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거를 뽑아내서 연구에 도움을 준다든가, 부작용 사례, 그러니까 이 약물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부작용 사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약물의 사용 현황, 그 다음 마케팅 전략, 그 다음 우리 약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약에서 B약으로 바뀌었을 때 그 약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알면 우리가 신약 개발에 분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피지컬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병원의 데이터들이 합쳐진다면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 정말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예전에 미국에서 약물이 위드드로우를 해요. 어떤 부작용 사유 때문에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100% 약물을 위드드로우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진국에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서 한 200만 명의 데이터를 컨버전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뽑아봐서 실제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메사탄 고혈압의 약물의 경우 프랑스에서 장질환이 일어나서 급여를 중단을 시켰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처방하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실제로 지금까지 처방된 사례와 부작용 사례를 돌려보니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그건 인종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종에서 유전자의 형태로 차별이 있었다. 그걸 밝혀냄으로써 우리나라는 그 급여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거를 8분 만에 분석을 끝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놀랍고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 당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미국은 의료보험 수가가 높아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니 전 당뇨 단계에서 체중의 5에서 7%를 감량하고 주 150분 이상의 운동을 3개월을 하고 그거를 유지시킬 경우에 한 60%의 당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재정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2,650불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을 하고 올해부터 예방 수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불의 예방 수가를 주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관리하는 회사한테 서비스 업체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누미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고 비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누은 뉴욕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창업을 한 거죠. 한국에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결과들을 그 당시에 가서 봤는데 그리고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 1위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거, 피부 타입에 관한 것도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를 결정짓는 게 한 34가지 요인이래요.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집안 내역도 있고. 근데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서 당뇨의 식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창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당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미생물,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더라. 이걸 밝혀냈고 메이오 너무 유명하죠. 존슨앤존슨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데이터를 갖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내가 내 건강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100세 시대를 저는 넘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나 이런 클린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데이터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커먼 데이터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준화가 되면 결국은 모바일로 개인이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험에서는 보험 컨설팅이 아니라 건강 서비스 컨설팅 회사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트라이프 같은 거 하고 AI 같은 데도 거리수로 10,000보를 채우면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를 좀 깎아준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당뇨인 사람들은 절대로 보험 못 들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보험을 들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분산형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기술은 너무나 뛰어나고 있고 개인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산형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돈이 도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일단 기존 산업이 되게 고도화가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좋아지고 시간도 빨라지면서 되게 유용성을 줄 것 같고 병원이 지금까지 치료받던 곳이 아니라 데이터의 허브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산업이 우리가 높은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아제트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데이터에서 그런 서비스 산업, 우리가 관리하는 서비스 산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가 왜 도로를 깔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반발은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도로를 까므로서 생긴 베네핏은 너무 컸던 거죠. 일단 산업도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 되게 활성화됐어요. 길이 좋으니까 놀러 갈 수 있겠죠. 또 놀러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 그 지역이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되게 작지만 그것들의 후방 산업의 발전하는 속도는 되게 빠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2G에서 3G로 바뀔 때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SK에서 처음에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왜 하냐? 전화만 걸면 되지, 휴대폰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휴대폰이 인터넷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킨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산업이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궁무진하고 지금은 앱이 발달됐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5G에 대해서 CES에서도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것에 대해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